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2월 10일 금요일에 찐시황 김대중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술자리가 3번 있었고요. 지인들과 스크린을 한번 쳤는데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시장에서 20여 년 이상 있으면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시장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는 걸 새삼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도 없습니다. 매일이 새롭죠.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의미 있었던 일들도 많았고요. 배울 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후회하는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절이 바뀌는지, 세월이 가는지, 애들이 대학을 갔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께 하나의 충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이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대략 한 16시간, 18시간을 활동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12시간 정도는 주식 외에 좀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 활용을 잘 해가시는, 시장이 끝났다고 다 덮어버리고 이제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운동을 하시거나, 특히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장이 끝나면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책을 읽는다든가 본인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시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시간도 조금은 더디 가고요. 또 나의 주식 투자 방법들도 조금씩 발전하는 내용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내용으로 시장을 한번 판단해보고 또 시장에 대한 전략과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상황에서 중요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살펴볼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이 제자리 띵뛰기였다. 그 전전주에 2480포인트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제자리 거리면 2480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틀 하락하고 3일 상승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변화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지수의 모습, 상황,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2470포인트 제자리 띵뛰기 상황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참 희한하죠. 과거 같으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순매수를 하는 가운데 개인이 매도를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의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연일 매도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연초 연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보호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이 보호 의무 비율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과정에서 연초 연말에 주식을 많이 매도하는데요. 지금의 가격은 이전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호 의무 한도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장에서 매도를 할까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언제쯤 시점에서 매수로의 전환이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투자의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최근에 가장 강력한 시장의 버팀목이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매매 주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일관성이 없는 형태로의 매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매도를 했다가 이제 오후장에 매수로의 전환이 되는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매수 강도적 측면에서도 이전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수 강도 약화되면서 부분 이전과 다른 흐름에서의 모습을 부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이 매도로 전환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최근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로의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관심 종목, 관심 업종군에서 가치주 섹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두 종목을 띄워 드렸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 두 종목의 흐름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성장주의 간판 종목이자 대표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낙폭 과대에 의한 최근렛의 반등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SM. 최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테마를 하나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종목이 핫한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로봇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의미로서 지분 투자 내용이 확정 발표가 되면서부터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SM도 동일한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기타의 여러 회사들이 SM에 대한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로의 최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또 주가 방어,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자원에서의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 가치주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의미로의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성장주는 무엇이고 가치주는 무엇인데, 가치주의 특징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의 집단군을 가치주라고 말씀드렸죠. 흔히 말해서 굴뚝주라고도 하고요. 지난해 100만 원을 벌었던 회사가 올해 2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100만 원을 벌었던 기업이 올해는 120만 원, 내년도에는 140만 원, 내후년도에는 180만 원, 이렇게 성장세가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발전하는 회사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회사에 유보된 자금들이 많이 있죠. 계속 기업으로 돈을 벌고 가는 기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유보된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이때는 성장주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성장주는 계속해서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 회사죠. 기업군입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다시 말해서 은행이든 다른 어떤 집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 받아서 사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좀 다소 하락으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치주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동안 회사에 유보된, 벌어놓은 돈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대출 집단으로부터 자금을 유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을 때 M&A라든가 또는 사업 다각화라든가 또는 기술 개발을 통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가치주가는 실적 장세에서 특히 기업 인수합병 내용에서의 테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기억을 되돌려서 제가 지금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때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삼성과 대기업 그룹 간의 빅딜, 기업을 이제 교환하는 형태로의 인수합병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항공이랄든지 삼성정밀화이랄든지 몇몇 기업들을 한화에 넘겼고요. 이 기업들이 이후에 하나솔루션이 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로 넘어간 기업들은 롯데케미칼이 됐고요. 이렇게 이 당시에 또 기업 인수합병 내용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테마가 만들어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테슬라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의 낙폭과대에 대한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관련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반대로 가치 섹터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관련한 내용으로 SM 같은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 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면 해당 종목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무려 한 14조, 1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400불에서 100불까지 주가가 가장 많은 낙폭의 하락이 나타났던 종목이죠. 지금 올라왔긴 하지만 최근 내에서의 고점 상황에서 가격을 지켜보게 되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여곡절이라고 하죠. 오르내림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저항 구간에 딱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하는 해당 가격 판단 기준은 전 고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과거에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상담을 하고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항선, 저항 구간, 매물 구간을 많이 말씀할 때 전고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고점은 저항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 영역이라고 하면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인데 이 전저점이 위에 있는 전저점이죠. 엉덩이가 위에 있는 저점이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방향성을 잡는 게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주가 모습입니다.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전 단계에서 한 차례 하락 과정이 나타난 이후에 일정 가격 수준에서 계속 버티는 흐름이 나타났던 진행 가격대이죠. 이때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삽니다. 왜? 주가가 한동안 빠졌고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는 것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주식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흐름의 모습에서 일시 반등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빼버립니다. 전저점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물린 투자자들도 많고요. 이때 손절이 나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바닥을 찍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특정적으로 쌍바닥의 모습이 있고요. 삼중바닥형의 역해된 숄더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해된 숄더형,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머리,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를 뒤집어 놓은 상태이죠. 흔들어 주는 겁니다. 심리적인 겁니다. 주가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바닥권에서는 항시 주식을 흔들어 줍니다. 왜? 주식을 개인 투자자로부터 매도화 시켜서 그 물량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하락하는 것처럼 이 과정을 3번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통 역해된 숄더형의 모습을 많이 그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난 흐름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저항 영역의 가격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볼 때도 바닥 대비해서 지금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숨고르기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시점을 잡아내야 되는 거겠죠. 주식은 이 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
어깨를 찍고 올라갈 때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이 더 큽니다. 이 수익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수익이 더 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테슬라의 모습, 그리고 흐름, 그리고 전체 스케줄적 내용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3월 1일에 투자자의 날이 있죠. 전 테슬라를 운영하는 앨런 머스크가 참 그 주가 운용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빠질 때는 또 빠지는 대로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고요. 올라갈 때는 강력하게 푸시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3월 1일에 이제 그 성장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지난 과거에도 두 차례의 성장 로드맵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16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우린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팔아서 만들어진 돈을 기반으로 해서 스페이스 X, 화성 탐사, 화성 거주 목적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테슬라 전기차 사업입니다. 2006년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죠. 2단계. 2016년도에 전기차는 어느 정도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겠다. 태양광 등등의 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고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최근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에 과연 앨런 머스크가 어떤 내용으로서의 성장 로드맵을 발표할지, 뭐 시장에서는 상용차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 주가 2단계 부양을 위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내용에서의 그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까지의 시간이 한 2주 열흘 좀 넘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가 조정에서의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은 형태의 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SM 우측으로 넘어오죠. S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이 좋은 데 반해서 최근에 주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도에 670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요. 작년에는 880억, 올해는 1200억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엔터주이긴 하지만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 이 종목도 올 갭을 줬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보통 투갭을 주면 고점입니다. 갭을 두 번 따당 하고 올라가면 그때가 고점이고 단기적으로 또는 흐름적 측면에서 매도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개별 아주 소형주가 아니고 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완갭, 첫 번째 갭 상황에서의 가격이 고점을 찍어내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군의 형태처럼 바로 급락으로 꺾이는 형태가 아니죠. 계속 해당 가격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일정 기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주 시장에서 핫했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기업 인수 합병 관련한 내용에서의 종목군들이 다음 주 주간에서는 좀 쉬어주는 자리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상황에서는 이 쉬어주는 구간에서 어떠한 다른 대체 업종군의 종목군들이 또 테마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그래도 묵직하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종목 내에서의 흐름이 과연 어떠한 종목 내에서 진행이 될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 부분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의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고 합니다. 투자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흔히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업종을 분석하고 시장 내용을 판단해가는 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투자 방법이 있고요.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은 뭐냐면 전체 그림을 이제 판단하고 업종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의 투자가 맞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 투자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회사도 다녀야 되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목 중심의 접근 방법보다는 지수적 접근으로의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 데서는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먼저 판단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느리게 갈 수는 있겠지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흐름의 측면에서 상승으로의 올라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종목을 먼저 보는 것보다는 시장, 지수, 흐름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몇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장은 2단계 상승장에서의 실적 장세, 가치주가 가는 장세에서의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의 장은 이 2단계 장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주가는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주가의 방향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죠.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느냐, 그건 큰 경제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테크니컬하게 과거 주가 흐름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대입시켜서 예측하는 판단 기준으로 가져온 기술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또는 혼합해서 주식 투자에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러한 내용에서 흐름들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습성, 습관, 패턴들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나왔던 흐름의 모습이 미래에도 종목은 달리할 수 있겠지만 시점은 달리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거의 유사하게 그 패턴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 흐름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앞으로의 주가 상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제가 판단하고 해석해 드림에 있어서 지금 장의 위치는 과거 첫 번째 상승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던 성장주가 움직였던 금융장세,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펀드, 100조 원에 달한 펀드 기반으로 한 자산을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 올라갔던 장입니다.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장이죠. 4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1년 반, 1년 한 8개월 정도 주가 조정에 쉬어주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이 과정이죠. 대략 한 6개월 정도 삼중바닥형의 모습으로 쉬어졌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의 장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그림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 동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둥근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을 여러분께 이제 알기 쉽게, 보기 쉬우시게 이제 설명을 이제 체크해 드린 부분입니다. 주가 올라갈 때 참 희한한 게요. 과거의 주가 흐름이 지금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대입해서 판단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말씀들을 앞에 드렸습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도 보더라도 1단계 주가 흐름에서의 그 바닥 짚고 올라갈 때 모습을 보게 되면 1차 상승 쭉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또 1차 상승 쭉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흔들림의 과정에서 쉬어줍니다. 그리고 2단계 상승은 폭발적인 지수회장입니다. 100포인트, 150포인트. 엄청나게 강한 지수회장이 나타납니다. 이게 3단계 상승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에도. 그리고 고점을 찍을 때도 더 이상 주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주가 고점 가격 근처에서 여러 가지 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흔들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단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가 꺾입니다. 꺾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가 꺾이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면서 한 번씩 리바운딩을 줍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의 가격이 오게 되면 한번 정체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 바닥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빼죠. 한 번 더 빼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진짜의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의 모습이 이전 단계와 지금의 단계에서의 시장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질적인 부분,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의 장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실적 장세에 대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 패턴의 흐름이 진행되었다는 측면으로 유추해서 해당 흐름을 예상해보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중간 단계에서 흔들림의 과정에서 삼중바닥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의 시점과 유사하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의 지점입니다. 시점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의 형태가 진행됐죠. 삼중바닥형이고요. 이런 형태에서 고점에서 쌍봉, 속임수의 쌍봉이 나타나고 마지막 구간에서의 바닥 찍고 주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08년, 9년 상황에서 시점이고요. 지금 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 완전하게 일치하는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흐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한 차례의 바닥 그리고 반등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빼버렸습니다. 저점 깨고 내려갔죠. 와, 2천 깨진다. 팔고 떠나자. 하지만 여기서 또 반등을 줬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이거 쌍봉 아닌가? 쌍봉이다. 팔고 떠나자. 속임수의 과정 지나고 나서 또 주가는 최근에서의 고점 상황인 부분 2500 근처에서의 흐름의 모습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2480포인트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상황 금요일 자리에서 여러분께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2480포인트 버티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간적으로도 최근에 7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기간차가 7개월 정도 되는 과정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바닥점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주는 갈 것 같다가 빠지고 빠질 것 같지만 반등 주고 그래서 지쳐서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1월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8조 원 가까운 매도를 했었죠. 이 물량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판단하고 추세를 이제 읽어가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많은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주식을 투자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렵습니다. 판단 흐려집니다.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추세를 판별하는 이 시장의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또는 판단이 어려운 횡보장이냐 이 추세를 판단하는 추세 판별법의 기준이 되는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20일 이동평균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깼다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 라고 해야 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횡보 추세이냐 흐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는 하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에서 내가 현금을 얼마 가져갈 것이냐를 기준을 잡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돌았습니다. 돌았지만 최근에서의 가격 진행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돈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이 시점에서도 60일 이평선이 이러한 모습으로 상승 전환하는 형태였습니다. 다음 주 장을 이제 예상해 드린 겁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에서의 가격 진행, 지수 진행, 흐름이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추세선이라고 했죠. 지난 바닥점에서 삼중 바닥형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세선의 변화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임의적으로 그려놓은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지금 60일 이평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울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앞선 과정의 흐름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동평균선 나는 그것도 아직 어렵다. 제가 주식 투자 어떤 분들은 많은 공부와 시장 경험을 통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우, 나 그거 공부해서 하기는 어려워. 그냥 종목만 알려주면 그 종목 내가 한번 투자해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분들은 제가 어떤 분께 양봉이 나오면 뭐 주가 패턴이 이렇고 음봉이 나오면 이럴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한참 아시는 듯한 이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해를 다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용하게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오시더니 대표님, 양봉이 봉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양봉이죠? 라고 말씀. 아, 내가 잘못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뭔가를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할 때 그냥 기준점을 저한테 잡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주식 투자를 뭐 일정 기간 하셨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판단을 또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습의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이 아마 90%가 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중언부언 하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황 팀장하고 얘기할 때는 전체 시장과 또 기준점이 같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의견을 주고받지만 제가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할 때는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 주가는 60일 전 주가가 여기입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볼 때 이동평균선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당일의 종가를 점으로 찍고요. 종가를 점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그 점과 점을 이어놓은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간단합니다. 말만 어렵지 간단한 내용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주가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다. 5일 이동평균선을 그릴 때 이 점점점 종가를 이어놓은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내일 그림, 모레 그림, 다음 주 그림을 예상할 때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전의 주가,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전의 주가, 60일은 60일의 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상황에서는 위로 가겠구나, 옆으로 가겠구나, 횡보하겠구나. 이 가격만 유지되면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번 주 수요일에 가면 이평선 가격이 1,700원 정도 위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가격에서 1,700원만 안 깬다라면 이 주가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이평선 놓고 많이 매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미리 수요일이 안 됐어도 월요일에 이 가능한 겁니다. 이전의 주가 60일 전 주가 여기죠. 그럼 60일 전 주가 이후에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큰 변화 없이 오르내림입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죠. 한 열흘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60일 전 주가와 비슷한 궤적 내에서의 위치의 선상에 있습니다. 옆으로 눕겠죠. 60일 일평선이. 왜? 60일 이전 주가 가격과 지금의 주가 가격이 거의 비슷한 평행선의 가격입니다. 옆으로 눕습니다. 이 눕는 상황에서 다음 주 주간 잘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월, 화, 수, 특히 수요일에는 화요일에 발표되죠. 미국 CPI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설레가 많이 있죠. 파월은 좋다. 물가 안정됐고 시장 금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연준 위원들은 아니다. 올해 강력하게 금리 인상 추진해야 된다. 우리가 목표 물가 상승을 2%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반반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이제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후에 금리 수준과 물가 상황은 고점을 찍었다는 건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했죠. 그 데이터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9% 상승률에서 지금 6%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꺾였죠. 여기서 리바운딩이 살짝 나올 수는 있겠지만
흐름의 추세는 꺾임으로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는 기존에 9%에서 8.5% 갖고 8.2 갖고 뭐 7.7 갖고 7.2 갖고 6.7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표될 CPI를 보게 되면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죠.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상품 중에서 주요 상품은 유가, 곡물가, 중고차 가격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로 해서 유가, 곡물가, 중고차 가격이 큰 변화 없습니다.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의 정체 내지는 약간의 반등, 이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CPI 같은 경우는 크게 개선된 데이터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조금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가격 수준으로 발표가 되거나,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을 해석하는 해석가들의 차원에서는 봐라, 물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가 안정돼 있고 이제 완만하게 하락한다, 뭐 긍정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지수 상황에서의 모습이 좀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락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의 지수 움직임 측면에서의 내용은 횡보 내지는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일 전 주가 상황에서 열흘 정도 가격이 등락을 보였고 이 이후에는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이 이후에는 평균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평선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지금 주가가. 그래서 이 기간을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임팩트 있는 어떤 주가 상승의 재료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주간에서는 이렇게 버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상황 하에서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 2월 말 정도 상황 하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옆으로 누웠다가 올라가는 이 모습에서의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임팩트 있는 재료 나오면 중요한 포인트는 2,500 넘기면요, 흐름은 바로 바뀝니다. 하지만 2,500 넘기지 못한다고 꺾인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어차피 횡보 구간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 영역에 대한 접근보다는 종목 접근으로서의 풋 앤 푸시, 치고받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측면으로 시장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기관. 왜 팔까? 얘네들 언제쯤 사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저도 기관에 있었고요. 펀드도 운용해봤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집단의 매매 형태는 대부분 오더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사고 팔고 내 임의의 권한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운용사 같은 경우, 우리가 운용사에서 주로 이제 주식을 많이 사죠.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금융투자 집단으로 분류돼서 금융투자에서 주식을 사는 규모는 대부분 차익거래입니다. 아비트리지 거래, 무위험거래라고 해서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에 의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덧셈 뺄셈 하게 되면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라고 하는 집단에서 매매하는 형태는. 그래서 시장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후행적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매매를 합니다. 반면에 뭐 연기금이든 또 운용사이든 뭐 등등등 다른 주체들의 형태는 데이터에서 매매를 하고요. 이들은 자기 그 능력치에서 역동적으로 매매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운용사의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운용력들은 증권사 리서치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갈고 닦아서 운용력으로 옮기게 됩니다. 리서치에 있던 친구들은 조사 분석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서치하는 내용에서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연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펀드에 바스켓, 바구니에 A, B, C, D, E 종목을 내가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내가 발굴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내 펀드에 담았어요. 그러면 고객이 일정 뭐 한 달에 며칠에 이제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납부를 하면 그 돈이 모여진 돈을 정확하게 내가 바스켓에 담아놓은 종목의 비율대로 그 금액을 투여해서 사는 겁니다. 수동적 오퍼레이터 개념으로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운용을 합니다.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의 기준이 달러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보다도 더 달러에 민감한 영향도로의 시장 반응을 한다. 왜? 이전까지 미국 시장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의 부동산 시장도 해외 시장이 좋았습니다. 대체 투자뿐만 아니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50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반절, 400조 내외 금액을 해외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도 투자하고요, 부동산도 투자하고요, 뭐 상품도 투자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반절은 해외 자산입니다. 반절은 국내 자산입니다. 국내 자산 중에서 17%는 주식이 하고 나머지 부동산 뭐 등등등등등등 채권 뭐 등등등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환해지는 대략 한 20% 정도 환해지를 하는데 환 위험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절의 자산이 엄청난 자산이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 이익이 나타나죠. 돈이 커집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평가 금액에 있어서. 그러면 딱 판단했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상품을 팔아서 해외 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관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저점 매도, 고점 매수입니다.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매매를 합니다. 고점에 사는 거고요. 추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상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고점에 사는 겁니다. 기관은. 저점, 추세가 하락으로 깨졌기 때문에 저점 매도하는 겁니다. 그 주식이 빠져서 어느 정도 그 가격은 내가 못 팔아 라고 하는 가격에 파는 겁니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은 항시 저점 매도, 고점 매수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환 위험, 환 해지, 환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이 환율이 올라가서 해외 자산 평가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해외 자산을 더 투자합니다. 고점 매수 계속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반대이겠죠. 그래서 최근의 상황에서의 환율 동향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기관이 언제 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단부에 있는 차트는 종합의 차트고요. 하단부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입니다. 시점은 동일합니다. 기관이 매수했던 시점에 대한 지난 흐름, 요 구간 지점입니다. 환율과 연동해 보면 고점이죠. 고점인데 어떤 고점입니까?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까지 쭉 올라갔을 때입니다. 어떤 고점이냐면 단순하게 고점이 아니고요. 확인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환율에서의 가격은 한 번 고점을 찍고요. 두 번째 고점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입니다. 이제 꺾이는구나. 쌍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더블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번의 봉우리가 만들어진다는. 이때 기관들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외환 담당을 시장에서 꽤 오래 했습니다. 해외 선물 외환 담당 오래 했는데요.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1230원 전후의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의 가격이었습니다. 왜? 지난 15년 동안 1230원의 가격 수준을 고점으로 해서 시장은 계속 박스내에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시장에서의 흐름은 1230원 전후로 해서 이 가격을 고점으로 해서 가격이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지난해였죠. 1230원.
이 가격 근처가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와서 돌파할 수 있겠지만 이 가격은 고점이다. 그래서 이 가격 근처에서의 흐름이 고점으로 꺾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시장도 그렇게 연동해서 들여다보고 부분 전략도 세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를 배제한,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배제했었죠. 0.75. 저는 0.75 인상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속 4번을. 이거를 간과했던 거죠. 물가 상황을. 그래서 1230원이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우리가 항상 저항선과 지지선을 얘기하죠. 돌파된 저항선은 이후에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돌파된 저항선이 지금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에서의 첫 번째 바닥이 형성된 겁니다. 제가 기관 투자의 두 번째 고점에서부터 매수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짧은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최근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이거든요. 1440원 첫 번째 고점입니다. 주가 쭉 빠졌습니다. 가격. 두 번째 가격 저는 13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저항 구간은 아까 앞서 설명을 여러분께 몇 차례 드렸죠. 이 가격을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돌파되면 시각 전환입니다. 우리 전략을 전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돌파하기에는. 그래서 이 가격 고점 이후에 꺾이는 이 흐름이 나올 때 기관이 들어오는,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1260원대이기 때문에 1300원 근처 가격이라고 한다면 하루 찍고 바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대략 한 열흘 또는 보름 기간차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1260원에서 1300원까지 40원밖에 안 됩니다. 한 3, 4일, 4, 5일 나눠 간다라면 충분히 근접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2주, 뭐 2, 3주 잡으면 고점 찍고 꺾이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차를 두고 본다면. 기관은 그때 들어올 겁니다. 여기 하나 여러분께 금리까지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언제까지 주식을 사느냐에 대한 부분도 또 궁금해지겠죠. 외국인이 그러면 언제까지 살 거야? 최근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외국인 사는 거는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합니다.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차트가 좋아서 아닙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도 차트를 잘 봅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 그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내가 생각한 방향 반대로 갔어요. 그러면 옷 벗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왜 김 과장 그때 그 종목에 대해서 이만큼의 주식을 샀던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이 데이터와 이 기준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항상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것은요, 금리 차이입니다. 최근 금리에 역전이 나타났다고 하죠.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그 부정적인 의견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원론적인 내용에서 첫 번째 거래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 지점은 금리가 역전돼서 계속 역전이 될 때는 매수합니다. 계속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전이 다시 풀릴 때,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시점은. 지금 보시면 위에 보시는 차트는 다우 차트입니다. 나스닥보다는 금리로의 접근은 다우가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미국 시장에서 뭐 외국인이 샀을 리는 없고 산 시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역전 구간에서부터 샀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이게 2년물입니다. 대표 그 장단기 금리죠. 10년물이 3.6%고요. 2년물이 4.49입니다. 와, 역전 크죠. 우리 은행에 적금할 때 10년짜리 정기적금 예금이 높을까요? 2년짜리가 높을까요? 당연히 10년짜리가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역전 현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시장에서. 일시 스프레드가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또는 붙는 과정에서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만 하는 형태의 기관 외국인들은 역전이 됐을 때는 계속 역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저점 매도 고점 매수라고 했죠.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도 역전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점을 살펴보게 되면 금리가 역전되는 지점입니다. 12월 말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10년물과 3년물이 장단기 금리입니다. 기존에 금리 차가 보통 10년물과 3년물이 많게는 1%, 작게는 0.5% 정도 금리 차가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거의 붙었죠. 여기서부터 폭이 점점점 줄더니 지난해 12월 말경에서 역전이 일부지만 미국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부지만 역전이 됐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때. 그럼 언제 나갈까요? 딱 장단기 금리만 보고 있으시면 외국인의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다시 스프레드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매도 시점이겠죠.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약간 오락가락한 게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오늘 기준에서 10년물이 3.37, 3년물이 3.41입니다. 스프레드가 대략 0.4 정도 되겠네요. 0.04. 04 정도 되나요? 0.05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 비해서 지금 작아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가 매수도 하고 뭐 매수했다가 매도 약간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깊어지면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강화되면 그때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시점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종목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은 대략 한 2주 정도 후에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지금 스프레드 상황이나 전체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한 1주 이후에는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가 항상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CPI 발표됐고 금리 상황에서의 지금의 역전 상황이 좀 더 역전해서 돌아가는 상황으로 흐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선수 교체가 다음 주 정도에는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 장이 좋을까요? 기관이 사는 장이 좋을까요? 외국인이 사는 장은 딱 시총상위 10개, 20개만 삽니다. 외국인들은. ETF나 시총 상위에 있는 몇몇의 종목만 삽니다. 외국인들 정확하게. 한국을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머징 마켓에 있는 25%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을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장이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사면 지수는 좋습니다. 시장의 질적인 부분은 떨어집니다. 기관은 주로 펀드를 운용하는데요. 펀드에는 각각의 펀드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주 소형주는 담지 않지만 중형주급, 대형주급들 많이 담습니다. 보통 하나의 펀드에 20개, 30개 종목 담겨 있죠. 대부분 중형주들입니다. 종목이 많습니다. 기관이 사는 때는 시장이 그닥 좋은 지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는 기관이 사는 장이 좋습니다. 더 수익률 게임이 유효한 겁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종목을 이제 제가 아까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지수, 업종, 종목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하락률입니다. 지난 고점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위치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지수는요. 현 지수, 오늘 지수 상황으로 봐서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 33%, LG전자 전기전자 업종군 43%.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 종목이 LG화학이 아니라는 말씀들도 있고요. 대표 종목 LG솔루션이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대표 종목이었고 상징적인 흐름에서의 대표 종목을 판단할 때 LG화학 많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G화학 35% 빠졌고요. 자동차 업종 현대차 37%입니다. 포스코홀딩스 26%입니다. 의외이시죠? 포스코가 지난 2020년 고점 대비해서 26%? 많이 안 빠진 거야? 많이 올라온 거야? 업종 대표군. 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바이오가 빠졌네? 물론 바이오가 전체 상장 종목 중에서 2200개 중에 300개 종목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코스닥에 있고요. 지수를 선도하는 선도 이제 움직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판단하고 기준점을 잡아갈 때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가치주 섹터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하락률이 작다는 것은 가장 반등이 빠르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가장 강하다라고도 우리가 돌려서 판단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장을 판단할 때. 가장 강한 종목이 가장 멀리 가는구나.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리바운딩이 바닥권에서 세게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종목이 시장을 선도하고 시세를 만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앞서 테슬라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바닥점에서 100% 가까이 상승을 올렸지만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기술주 전반을 끌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수를 만들어가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애플이 제일 덜 빠졌습니다. 끌고 간다면 애플이 끌고 가겠죠. 테슬라는 일시적인 시세 선도입니다. 물론 한번 제꼈다가 다시 가는 형태가 나올 때 이때 한 번에 더 시세 선도가 있겠죠.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에서의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유력하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 성장주, 가치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계속 돈 버는 회사들이죠. 회사에 돈 많이 쓰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 종목의 시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삼성전자를 얘기했다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섹터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한 업종에서의 내용은 포스코홀딩스를 기반으로 한 가치 섹터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격적인 하락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지수는 대략적으로 가격지수를 산정해서 판단해 볼 때 26,700포인트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올라서야 제대로 된 흐름에서의 안정입니다.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제 상승 N자 이렇게 또는 하락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판단할 때 뭐냐면 지난 상승의 고점을 이번 하락의 조정에서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거를 상승 N자형의 상승 추세라고 하죠. 반대로 하락 추세도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상승 N자형을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빠질 때 지난 하락의 저점을 이번 상승에서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점이 깨지는 것이 지난 하락의 저점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부터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여기고요. 여기입니다. 유일하게 돌파한 업종입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다음 주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흐름이 바뀌었다. 물이 바뀌었다. 패션이 바뀌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업종은 포스코홀딩스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종목들이 우리 주식 투자 하다 보면 무겁고 느린 종목 대표주를 기준으로 잡아서 좀 더 탄력이 좋고 또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흐름 움직임이 좋은 이 종목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경제하고 똑같습니다.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효율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제일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주에 대한 섹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후방산업인 철강이 있고요. 전방산업, 그러니까 전방산업 뭐냐면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되는 산업군에 있는 종목을 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 자동차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이 있고 조선이 있고요. 기타 옵션이 있습니다. 후방산업이 꼭 철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 업종의 종목이라는 겁니다. 철강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현대제철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서는 제가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렸지만 좀 더 탄력적인 무겁죠, 현대모비스가. 그러면 뭐 만도 같은 부품주, 뭐 움직임이 좀 더 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통주도 그 가치주입니다. 말씀드린 신세계 같은 경우에 조금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좋습니다. 가볍다, 뭐 이마트는 롯데쇼핑이 되겠죠. 이런 흐름들의 종목들. 그리고 철강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너무 무거워.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나는 주식을 V자 반등에 의한 주가 올라타기로의 투자 가능하다. 시세 매일매일 보고요. 매일매일 체크해서 나는 언제 빠져올 수 나올 자신이 있다. V자 흐름에서의 주가 따라가는 매매 가능합니다. 어려워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이 쫄깃쫄깃한 거 못하겠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덜 먹더라도 U자형입니다. U자형으로 가는 종목. 저도 U자형이 맞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략가이지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장중에 전업으로 또는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그 시세를 쫓아다니면서 잘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편안하게 하는 형태 이제 그 스타일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의 내용이죠. 만들어가고 좀 느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느리지만 흐름을 잡아가면 또 모습에서의 상황이 빠를 때는 또 빨라집니다. 그래서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은 지금 주택 경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이라고 하면 건축과 토목을 합친 말이 건설입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관련 종목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러면 토목업종에서 종목을 찾아야겠죠. 토목업종에서는 플랜트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종목을 찾는 겁니다. 아, 건설이라고 했지? 전방산업이고 건설? 건설 사야지. 이게 아니고요. 깊이 있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주택 건설,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아파트를 짓는 회사의 주가가 막 올라가겠습니까? SOC나 토목 관련된 플랜트 관련된 회사들이 올라가겠죠. 이 형태에서 종목군 자동차라고 다 가는 건 아니겠죠. 뭐 어떤 파트별로에 만드는 구조물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체킹하셔서 선별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장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해온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을 예측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측면으로서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시간이 한정적해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주식 투자 우리에게 가장 풍부한 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종목 위주로 해서 오늘은 좀 어떤 그 펀더멘탈과 기술적 분석에 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시간은 종목에 대해서 종목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해부해보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봄비도 왔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하고 재충전 하셔서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
주식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